안녕하세요, HJ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에도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제작 과정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번 영상은 텍스처링 제작 과정에 집중한 반면에 이번에는 월드의 전반적인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0분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하였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저희는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에서 월드 디렉터, 아트 디렉터로 활약하였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고대 그리스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어쌔신 크리드 월드의 철학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제작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과 팀원들 사이에서 유대감을 통해서 훌륭한 팀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덕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6개의 키포인트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이 6개의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방대한 내용이지만 가능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것이고요. 프레젠테이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 비전 파트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얘기할 것이고, 두 번째 월드 파트에서는 프로젝트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게임에서 우리는 인상이 깊이 남을 만한 씬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을 담은 스토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질서와 자유의지, 새로운 시대와 구시대의 전환점에서 혼돈스럽지만 크게 발전하는 시대이면서 동시에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던 시기에 그리스는 사회, 경제적으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황금기인 이때가 게임의 완벽한 시대 배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갖고 있던 비전은 게임의 내러티브, 월드, 아트 등 모든 요소에서 중추 역할을 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황금기로 설정된 시대 배경은 자연스럽게 오디세이 영웅의 이야기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설정들은 프로젝트 초기에 결정되어 3년간의 제작 과정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가능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다룬 영화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속의 장면들을 보면서 공통점이 무엇인지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게임들도 연구하였습니다. 현대 미술 작품도 연구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가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게임은 사실적인 역사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실감이 넘치는 진짜 같은 월드를 제작하는 것이었는데요. 오늘날의 유적지에서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죠. 그래서 설득력 있는 사실적인 월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시대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 역사 박사인 스테파니아는 우리가 그리스로 자료조사 여행을 갔을 때 현지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그녀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사가 등 많은 전문가들과 얘기하면서 깨달은 점은 게임 개발자인 저희는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서 배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그리스로 답사 여행을 떠났습니다. 또한 팀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동하였습니다. 우리는 게임에서 월드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기에 답사 중에 최대한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지리, 역사, 건축, 동물, 음식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말이죠. 13,000장의 사진과 비디오를 찍어서 돌아왔습니다. 또한 많은 유적지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고 학문적인 참고 자료들도 수집하였습니다. 뮤지엄도 방문하였고 뮤지엄의 데이터베이스도 참고 자료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리서치 팀에서는 역사가와 함께 팀을 위해 리소스 뱅크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월드 제작팀뿐만 아니라 퀴즈 디자이너, 캐릭터 모델러, 월드 디렉터 등 모든 팀원들이 자료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주얼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 답사에서 가져온 많은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게임의 비주얼 방향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미디어에서 참고한 많은 자료들에서는 그리스가 단조롭고 심심하며 건조한 느낌으로 연출되고는 하였는데, 우리는 반대로 식물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파란 바다가 있어 언제라도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곳으로 플레이어들을 사로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치 신이 막 창조하신 것처럼 풍부하고 다양성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시각적으로 창의적이며 매력적인 월드를 제작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들은 시각적으로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풍경에서 자연의 장엄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색채가 다양하고 대비가 강하고 선명한 자연을 포함하여 건축과 풀압들을 연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싶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의 원화들입니다. 아트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팀원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영웅적인 서사시를 담은 게임, 강렬한 색채가 담긴 게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마케팅 선전을 위한 이미지인데 프로젝트의 초기에 생각했던 이미지가 잘 구현되었습니다. 처음에 비전을 프로젝트의 마지막까지 가져갔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비는 중요한 시각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물의 표현을 극단적인 요소들을 대비해서 표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천둥 번개가 동반한 태풍과 가랑비가 대조되어 표현된 것처럼 말이죠. 새로운 장소에서 여행할 때 느끼는 것처럼 새로운 감각을 제공하는 월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라이팅을 이용한 하루 안에서의 다이나믹한 시간 표현도 집중하였고요. 전통과 현대, 종교와 과학,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의 대비를 더 드라마틱하게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세계를 여행하거나 탐험을 하는 느낌을 플레이어들이 느끼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대비되는 요소들이 가득한 변화무쌍한 월드에서 말이죠. 대비의 요소로는 자연과 인간, 땅과 바다, 이성과 신화, 아름다움과 전쟁,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있습니다. 제작 과정을 거치면서 지도 또한 계속 수정되었는데요. 왼쪽 윗사진이 초안이었고 오른쪽 밑이 파이널 버전입니다. 처음 버전에서 보이는 것처럼 페르시아를 포함한 고대 그리스 제국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펠로폰네소스 지역을 더 많이 담기 위해서는 지도를 확장해야 했습니다. 도시의 센터와 월드의 성지들이 터레인과 어떻게 연결되어 생성되었는지 관계성도 중요합니다. 월드의 60%는 물이 덮고 있기에 해군이 존재해야 하겠죠. 또한 중요한 것은 플레이어들이 보트를 타고 월드를 탐험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실제 고대 그리스와 그리스 주변의 지도를 보면 마치 벌집 모양처럼 보입니다. 그리스의 도시들은 산지 사이의 평지를 활용하여 도시가 만들어졌고 따라서 도시들의 왕래가 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개성 있는 자기만의 문화들이 발전할 수 있었고 게임에서는 도시마다의 테마를 조금씩 다르게 하여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플레이어들은 산을 넘어가면 계속해서 새로운 컨셉의 도시를 마주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시각적인 컨셉의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구체적인 월드 제작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큰 월드를 제작하기에 앞서 효과적으로 월드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작업의 규모와 범위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이 두 분은 월드 매니저들이고 역할은 프로덕션을 기획하는 것이었으며 디렉터의 비전을 서포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팀의 구조를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이렇게 파트들을 나누어 각자의 분야를 담당하였습니다. 각 팀들의 의사결정이 파이널 버전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팀원들이 하나의 팀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제작 과정 내내 중요하였습니다. 한 공동체로서의 팀이 하나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월드 제작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월드가 만들어질지, 어떻게 플레이어가 월드에서 플레이할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프로젝트 규모가 굉장히 크기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제작 단계에서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수집한 자료들을 팀 멤버들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레벨 아티스트, 레벨 디자이너들, 텍스처, 내러티브 팀 등 모든 개발자들이 자료를 공부하는 시간이죠. 또한 이 단계에서는 레벨 아티스트와 레벨 디자이너가 한 팀이 되어서 서로의 분야에 대한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문서로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지역들마다 역사적인 사실들을 정보로 지도를 만들어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인구는 얼마인지, 군대의 규모는 어떤지, 정치 제도는 어떤지, 어떤 물품들을 생산하는 등 말이죠. 이제 각 팀들은 제작에 필요한 자료들을 또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작업들을 만들지 자료를 바탕으로 그려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 수집 단계에서 우리는 페이퍼 맵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2D 포토샵을 이용해 월드의 각 지역의 지형을 그렸습니다. 어떤 지역이 숲이고 어떤 지역이 들판이며 어떤 지역이 어떤 종류의 경작지로 쓰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팀원들과 소통에 있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작업에 대한 소통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작 과정을 거쳐 수정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퀘스트 팀은 어디를 퀘스트 허브로 해야 할지 알 수 있고 내러티브 팀도 지역마다 달라지는 테마를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 캐릭터가 어디에 위치될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피자처럼 도시의 지역을
구획화시켜서 도시의 구역마다 테마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자기 제조공들이 모여있는 구역이 있는데 도자기 제조에 필요한 오븐 같은 프랍들은 그 구역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배치하여 플레이어들이 너무 쉽게 알아차리는 것은 자제하였습니다. 월드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터레인을 만듭니다. 자료와 페이퍼맵을 기반으로 터레인 제작에 착수합니다. 이 과정은 그리스라는 배경 특성상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지형의 밝은 그리스인들은 지형을 아주 똑똑하게 응용하며 도시를 구축했기 때문이고 그들의 삶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의 지형 고도에 관한 데이터와 구글 지도 등의 지도를 참고하였습니다. 3명의 터레인 아티스트가 머드박스 스컬프팅을 이용하여 그리스 전체 256 스퀘어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형의 골격을 만들고 디테일과 침식된 부분은 월드머신으로 작업해 주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파이널 버전입니다. 터레인의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춰가면서 우리의 식생팀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식생이 분포되어 있음을 지도를 통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역마다의 식생군의 대조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형의 고도에 따른 식생의 분포도를 조사하여 각종 사진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식생군들의 차이점이 잘 드러난 결과물을 얻었다고 생각되면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에 들어갑니다. 나무 하나하나부터 잡초들까지 모두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식생 어셋을 위한 텍스처도 제작했고요. 암벽, 바위, 땅도 마찬가지로 제작하였습니다. 텍스처링 과정은 곧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물 표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은 게임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는데 왜냐하면 월드의 60%가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채로우면서도 멋진 물 표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물을 메인 캐릭터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보트로 오디세이를 여행하는 여행자의 느낌, 해군들의 실감나는 전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류메틱 폼을 이용해서 부서지는 파도를 표현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움직이는 파도와 부서지는 거품을 재현하는 일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 계획한 70종의 식생은 월드의 지형이 너무 광활하여서 나중에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설산이나 불에 탄 숲 등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플레이어들이 시각적으로 다채로움을 느꼈으면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의 월드 빌딩 팀은 식생팀의 작업 중간에 작업물들을 받아 실시간으로 건축물들과 함께 더미 작업을 해나갑니다. 전체 그리스 지형 위에 길을 내고 지역을 형성하는 더미 작업은 아주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도시 안에서의 주거지와 성역을 구분하는 등 우리는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기도 하는 단계입니다. 제작 아주 초기부터 전체 게임은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퀘스트 팀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퀘스트 팀은 퀘스트를 던질 사람과 퀘스트의 목적과 같은 것들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맨 위의 이미지는 2016년도의 한 더미 작업인데 작업의 마지막까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한 격주마다 팀 전원이 모여서 제작 중인 작업물들을 모아 작업물 전체를 영상과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 공유합니다. 팀원들로부터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키텍처 제작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건축물은 워낙 잘 알려져 있기에 특히나 역사적인 고증 자료들을 통해서 디테일들을 정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리스 시대에는 거의 모든 부분에 컬러풀한 색채들로 건축물이 페인트 되었다고 고고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색채를 더 추가해서 써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조각상의 색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시대가 흐르면서 의미도 많이 바뀌지만요. 오늘날 뮤지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페인트가 벗겨진 조각상들이지만 제작된 당시에는 디테일과 깊이를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 굉장히 밝은 색으로 색이 입혀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게임 안에서도 석상들은 컬러풀한 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만드는 게임이라 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부분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화가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많은 다른 요소들이 하나로 조화롭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고 특히나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만 존재하는 것이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건축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특히 고고학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지
받지 못하는 도시 외곽 부분들은 더욱더 말이죠. 이렇게 군집들을 제작하였으며 도시와 마을을 구성하는 월드 빌딩 팀이 이것들을 이용해서 월드를 구성해 갑니다. 우리의 선입견과 다르게 그리스의 많은 건축물들이 나무로 지어졌으며 아주 컬러풀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스에는 나무로 지어진 템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총 35개의 아키텍처 키트를 만들었고 여기 보시는 것은 그것의 일부입니다. 이 자료는 신전을 제작하기에 앞서 정리한 것인데요. 기둥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지붕의 페디먼트, 즉 지붕의 정면에 보이는 삼각형 부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디테일들을 비교해가며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에 기반을 둔 설득력 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디테일들에 집중하였습니다. 텍스처링도 프로젝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어쌔신 크리드 제작 과정에서 있던 파이프라인을 조금 바꿨습니다. 기존의 텍스처링 파이프라인은 포토샵으로 작업하고 추출하여 엔진으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도 괜찮았지만 우리는 더 획기적인 방법을 원했고 특히 모든 라이팅 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 PBR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브스탠스 디자이너와 페인터를 활용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모든 머티리얼이 이 파이프라인에서 잘 작동하도록 기존의 머티리얼들 모두 컨버트 하였습니다. 1500개 정도의 텍스처를 만들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팀임에도 많은 텍스처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서브스탠스 디자이너를 사용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프로시듀얼 프로그램이기에 수정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전의 기술로는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리터칭 작업을 빠르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작 과정의 반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의 단계에서는 월드 빌딩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레벨 아트와 레벨 디자인 두 팀으로 나누어서 역할도 분리시켰습니다. 레벨 디자이너는 무덤, 동굴과 같은 지형적으로 주요한 곳들을 중점적으로 디자인합니다. 반면에 레벨 아티스트는 월드의 전반에 모든 오브젝트들이 제대로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게임을 런칭하기 1년 전에 우리는 월드를 다듬을 시간이 충분히 남았다는 것을 알았고 최대치로 작업을 끌어내기 위해서 월드의 배치도 다르게 바꿔보기도 하고 퀘스트는 잘 작동하는지 스토리는 잘 풀려나가는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다양한 팀들의 도움으로 케이브 툴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툴은 로지컬한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레고처럼 조립하는 키트입니다. 동굴의 형태를 누구나 쉽게 조립해보면서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툴입니다. 라이팅도 넣을 수 있고 컬렉션들이 들어있어서 다양한 동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임을 위해 아주 많은 프랍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시대의 프랍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랍팀의 컨셉 아티스트들이 합류하여 프랍들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에서는 많은 조각상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약 120개의 조각상이 쓰였고 조각상에 엔티티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변형된 버전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엔티티 메이커 프로그램은 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툴인 것 같은데요. 오브젝트들의 부분들이 있는 컬렉션을 다양하게 조립해보면서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기에 효과적인 툴인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텍스처와 머티리얼은 서브스탠스 디자이너와 페인터에서 작업했습니다. 4,000개에 달하는 프랍들을 만들었습니다. PBR 쇼룸을 만들어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했으며 많은 어셋들을 게임에 모두 사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월드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월드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단계입니다. 크라우드 라이프 아티스트가 담당합니다. 크라우드 아티스트는 저도 처음 보는 직종인데요. 게임이나 CG 그래픽 속에 등장하는 군중들의 행동들을 컨트롤하는 아티스트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게임에 사람들이 등장하니까요. 현재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AI의 딥러닝과 함께 발전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크라우드 라이프 리드는 역사가와 함께 일하면서 리서치를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디서 잠을 잤으며 어떤 툴을 사용했고 무엇을 입었는지 등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으로 연구합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 게임 제작에 쓰인 메타 AI 시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툴은 월드 안의 NPC들, 그러니까 논 플레이 캐릭터, 게임 안에 돌아다니는 캐릭터 말이죠. 그들만의 삶의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툴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에서의 새로운 점은 NPC들이 플레이어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플레이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고 NPC가 그것을 보았다면 NPC가 그것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캐릭터의 성격에 따라 반응하는 모습도 다르지만 싸움도 할 수 있습니다. 모션 캡처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450개가 넘는 모션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또한 NPC들이 사용하는 프랍들도 따로 제작했습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리빙 월드 시나리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등장하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얘기해볼까요? 우리는 신화 속에 나오는 동물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인 헤라클레스의 12과업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오픈 리빙 월드에 곳곳에 배치되었고 월드를 탐험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프로덕션의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이 5번째 단계는 파이널 레벨 패스라고 부르는데요. 레벨 아티스트들이 시간을 들여서 작은 아이템들을 옮기고 각도도 체크하면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놓여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동시에 레벨 디자이너들은 모든 NPC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그들의 액션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체크합니다. 그들이 가야 되는 장소, 잠을 자는 장소 등을 잘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우리의 게임이 완성되었습니다. 조금 클리셰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비디오 게임을 만들면서 일단은 만드는 우리가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이처럼 재미로 저질러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재미가 있었다면 플레이하는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게임에서 향상시킬 점이 없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변화를 지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팀원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헌신적인 팀워크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제작 과정을 함께 봤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레이를 했을 때 정말 그 시대에 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역시 이런 과정들이 밑바탕에 잘 다져져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국내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직접 현장을 찾아가 답사를 한다던가 역사가를 섭외한다던가 하는 더 면밀한 고증을 위한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방식은 예산이나 시간적인 면에서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고증에 대한 노력이 깊게 깔려 있어야 그 위로 세워지는 토대들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팀의 능력, 표현할 수 있는 아트팀의 역량이 받쳐주어야 비로소 유저의 마음을 건드리는 작품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부의 단편적인 생각이나 철학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비전으로 끌어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 훌륭한 게임 뒤에는 역시 멋진 작업자들과 더 멋진 팀워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